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내일은 여당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시가행진 열렸습니다. 작년에는요 이게 비가 와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그 공중에서의 그 상황은 보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보였고 많은 그 국민들도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시가행진 열렸는데 현무 5도 그 기념식에 나왔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는 거. 오늘 전반적으로 그 기념식 국군의 날 행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파워풀했죠. 2년 연속 시가 행진 그리고 대규모 기념 행사. 현무 5는 탄두 중량이 8톤인데 네. 히로시마에 투여된 원자 폭탄의 2~3배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특히 저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시가 행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2년 연속 시가 행진을 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4년 연속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기념 행사도 아주 작은 곳에서 대폭 축소를 해서 아주 행사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것처럼, 그리고 행사 막바지에 남녀 국군 장병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아주 희한한 행사를 벌였어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억지 행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뭐 메시지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특히 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교훈, 힘이 있어야만 당하지 않는다. 예. 아무리 저래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나아가서는 이란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여준 거고, 대내적으로는 저런 거 빼놓으면 대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잔뜩 움츠러든 정권이 한번 기지개를 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전 정권에서 굉장히 하기 싫은 그 행사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 국군의 위용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게 다 돈입니다, 돈.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리고 북한이 벌써 상황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또 얼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담화가 나왔죠. 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는 우선이기 때문에 저런 게 전 정권에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을 막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최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예. 매년 저렇게 해야 되나? 작년에 올해도 해야 되고 뭐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한반도의 평화 우선 차원에서 저런 것은 제한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 도발 시 종말을 경고하는 강경 메시지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최근에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상 처음 나온 메시지는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예.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데 북한은 매년 1년에 여러 차례 저런 식의 군사 퍼레이드와 기념식을 김일성 광장에서 엽니다. 그리고 이 대남과 대미용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마당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런 어떤 파워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것은 대단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제가 유심히 오늘 한번 읽어봤어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메시지, 이런 어떤 이 방위의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국군 장병의 처우, 예? 특히 어떤 논리냐면 군 장병이 군대에 가면 가족이나 친지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이 어떤 중요한 어떤 국민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을 강조할 때 논리였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국군의 날 메시지에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은근히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예.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의 그 반응과 연관해서 또 이렇게 그런 갈등의 구조가 이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오늘 그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일단 예. 대통령의 메시지만 먼저 평가를 해볼까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북 굉장히 강경한 일변도로 유지해 왔고요. 예. 이 북한을 러시아와 더 밀착시키고 이것이 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를 노고라 했는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전쟁 국가와 더욱 뭐랄까요, 적대적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방명록에 사적생 이걸 써놨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고 싸우면 이긴다는 식으로 이 전쟁 국가에 가가지고 그런 방명록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더구나 전쟁 당사국에 우리가 마치 참전까지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 대통령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절제된 그런 외교적으로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호전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북한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예. 우리 남한조차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한반도를 스스로 더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우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김진전 논설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가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여쭤보려고 했냐면, 여야가 동시에 국군의 날에서 국군의 그런 노고를 치하했으나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국민의힘은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해병 특검, 특검법 수용을 해야,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런 메시지를 분석해 주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더해서 민주당의 반응과 국민의힘 반응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야를 떠나서 국군의 날의 메시지라고 하면 일단은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나 무슨 메시지가 우선 첫 번째 나와야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군장병들의 노고나 또는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차적으로 첨부시키는 것이 정도죠. 그런데 야당은 의뢰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북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뺀 것이고, 야당의 그런 자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관례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의 메시지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대통령과 비슷하게 일단은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핵무기 사용 경고, 저런 식의 강력한 압박을 메시지에 두고, 그리고 나서 뭐 군장병 처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아주 유심하게 봤습니다. 군장병 처우 문제를 얘기하는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군에 가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예를 들자면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군장병의 처우나 군장병의 어떤 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한 논리가 100% 최상병 특검을 본인이 주장할 때의 논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백하게 각을 세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여와 야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런 그 다른 반응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김진 위원께서는 대통령과 그 대표의 예. 그런 그 다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런 각도에서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여당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 강경 일면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자신은 군의 어떤 앞으로의 여건이라든가 처우 개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가로 예. 그런 걸 냈는데 문제는 대통령과 결이 좀 다른 것은 이 당 대표는 당 대표 출마할 때 최혜병 특검은 필요하다. 예.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이미 그 시점부터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법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을 못 받겠다. 거기서 분명히 입장차가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최혜병 특검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군인이 어이없는 부당한 죽음을 한 데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실체를 밝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서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예. 특검법으로 이것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예. 정도로 봤습니다. 아직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니까요. 행사한 다음에 또 어떻게 재표결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예, 국군의 날 관련해서 두 분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이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용산에서 만찬을 가진 후에 얼마 있지 않은 후에 이뤄지는 일인데 대통령실은 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례 행사, 의례적인 행사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참석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빠졌습니다. 이거를 두고 또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갈등이 없는 사이라면 당연히 당대표가 같이 갔겠죠. 예.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한동훈 대표를 뺀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혔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그걸 누가 대통령실의 그런 이 해명을 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를 쏙 빼놓고 이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저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갈등이 지난번에 만찬 때에 완전히 식은 피자 같은 분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골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왜 우리가 이제 쇼윈도 부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속으로 사이가 나빠도 부부 동반 모임이라든가 대외적인 자리에 가면 사이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서로 웃으면서 금슬 좋은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쇼윈도 부부인데 이제는 완전히 쇼윈도 부부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신들의 갈등이 바깥으로 완전히 노정이 되는 것.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을 해도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동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예. 이제는 완전히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담장 밖 동네에 완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배신감과 불신이 워낙 뿌리기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무슨 한두 가지의 사안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문제,
의료 대란 사태의 2020년도 증언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라는 카드를 한동훈 대표가 먼저 써버리는 문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누적이 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감과 불신의 갈등이기 때문에 예.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대립각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께서는 이 만찬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으로부터 왕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축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연일 녹취록이나 이런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지금 최상병 그 관련 또 김건희 특별법 이런 것들이 재결을 앞두고 표단속 차원에서 이번에 급기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한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녹취록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앞으로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급히 표단속에 들어가서 앞으로는 정말 더 이 정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는 그 전당대회 당시에 글에는요 이렇게 썼어요.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이 누군지는 언급 안 했지만 좌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어딘지 이제 다 알겠고요. 그게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거기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런 게 들어 있었다.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근데 지금 거의 다 뭐 추측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보이는 게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잖아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이 분의 녹취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그럼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에 미칠 어떤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이어지면 용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갈등이 더 격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서울의 소리 다 보도가 됐으니까 네네. 서울의 소리는 명백한 좌파 유튜브 매체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을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그런 매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이 소송전을 걸어가지고, 민사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매체인데,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이제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 대리까지 했던 선임 행정관이 예. 김건희 여사와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좌파 유튜브 매체에 밀착해서, 그 매체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를 당신들이 까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단계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해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의 소송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암시를 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좌파 유튜브 매체에 가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물론 당시에는 나경원 후보의 대외 일정 담당 특보를 맡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경쟁자인 한동훈 이 후보 측에 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무슨 저런 식의 방법을 써서 대통령실이 한 번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에 왜 이렇게 이용당하고 완전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예. 김대남, 그리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라고 하는 요직을 또 꿰차는 일이 발생을 했고, 네.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 그 어떤 자초지종을 더 자세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밝혀야 되고, 아까 저 친한계의 어떤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도대체 당시에 대통령실 출신들의 정신 기강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예. 어떻길래 이런 식의 서울의 소리와 연루되는 일이 벌어지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이거 예. 저는 그 녹취록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 녹취록이 함의하는 그 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서희의 소리와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의 그 녹취록의 저 내용을 저는 자세히 다 들여다봤는데 네.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당내의 그런 내부 갈등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공천 개입이라든가 그리고 당무 개입이라든가 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그 속내가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녹취록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은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전화 통화 파일만 공개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 공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게 갔다는 거 이 단순한 녹취록이 주장만이 아니고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도됐던 한동훈 대표 관련 보도도 그대로 다 됐다는 것이 녹취록 내용들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이 녹취록이 사실에 매우 가깝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지는 이거는 빼도 막도 못하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죠.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 3년 구형하는 것으로 이제 4개 재판 중에서 2개 1심 공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에는 이제 2개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법부의 최종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검찰은 사실상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정치 검찰로 매우 불신을 받아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런 무리수를 반복하는데 저는 검찰이 이런 중립을 잊어버리고 권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 검찰에 대해서 오죽하면 검찰당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건 제가 믿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인데 저는 1심 재판은 다음 달에 나올 거니까 예.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어떻게 판결을 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 위원께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가지 혐의 중에서 한두 가지만 유죄 선고가 나고 이 의원직 박탈의 그런 식의 형이 나오면 20이나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게 그러면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논의와 문제 제기가 분분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때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그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그 유죄 쪽으로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